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심동체, 대동단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에 처음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후보를 대신해서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됩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져가는 각 당 경선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건건 진행을 맡은 KBS 기자 범기영입니다. 쏟아지는 정치 현안들, 또 중요한 뉴스들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에는 전재수, 최형두 두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고요. 초선 의원 모임 강연자로도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불허전 보수하라! 이제 당원이 되니까 진짜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대동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 저는 원래 일심동체를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 제가 일단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그 해낼 수 있도록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야권 후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영상도 길이가 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석열 전 총장 만난 자리에서 이제 대동소이가 아니고 다른 게 다 해소가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동단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약간 좀 서운한 느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입당 형식이 좀 아쉬웠다,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의도적인 당대표 패싱은 물론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만나고 또 당대표 사실 입당은 지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 대표 윤석 대표와 치킨하고 맥주하고 치맥 회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걸 할 때 이제 사실은 99% 그때 있었는데 날짜를 둘러싸고서 아마 8월 2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은 역시 법조인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미제 사건을 월말에 다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저도 사실 대외협력 부위원장이어서 그날 금요일 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권영세 위원장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아침에. 아마 주변의 캠프 사람들도 그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할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역시 뭐 결단은 결국은 이 주자 본인이 대권 주자 본인이 늘 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하는데 마침 가려고 보니까 마침 이준석 대표는 순천을 방문 중이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고 이리 됐는데 일단 오늘 입당 원서를 내고 입당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대표 인사는 월요일 하겠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뭐 이준석 대표도 그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에 언론에게 이미 예정되었던 길이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프로토콜 둘러싼 사소한 조금 미묘한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 대동단결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예. 일부 잡음은 좀 해소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물론 윤 전 총장 입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뭐 도피성 입당, 정치검찰 커밍아웃 이런 아주 강한 표현도 나왔는데요. 한쪽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좀 띄우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의제의 전략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급이 상대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물론 압도적 지지율 1위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이나 그 정도 급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바깥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도층을 이제 확산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이런저런 행보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또 발언을 보게 되면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더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휴가를 가버리고 안 계셨죠. 그리고 당대표는 이제 호남 방문 중에 이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여왔던 윤석열 후보가 입당조차도 예측 불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 윤석열 후보의 굉장히 큰 이제 리스크로 요인이 될 것이고, 제가 지역구가 부산인데 부산식으로 표현하자면 까불지 마라.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야당의 말이야 지지율 1등이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불행스러운 것은 이준석 대표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메시지들이 그동안 여러 수십 차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쫙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애초부터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강력하게 읽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도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추후에도 크다는 리스크로 아마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여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론의 흐름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 준비돼 있죠? 보여주시죠. 입당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일단 좀 반등에 성공한 듯한 모습입니다. 2위 이재명 지사와 양강 구도가 좀 뚜렷해 보이죠. 이낙연 후보는 약간 지금 좀 빠진 듯한 느낌이고요. 윤 전 총장도 오늘 국회에 방문해서 초선 의원들부터 먼저 만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평당원 신분이니까 당내 기반을 좀 넓혀보겠다 이런 구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란 것은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가처럼 양당 체제가 굳은 정당에서는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5년 전이죠. 5년 전에 반기문 총장의 이제 행보에서 결국 최종 결론은 결국 정당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윤 총장의 고민은 지금 여도 야도 아닌 좀 더 중도적인 큰 틀의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전례가 이제 미국 정치에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미국 대통령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그런 경우였는데,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콜을 받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사실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그런데 결국 한쪽을 선택을 했죠. 공화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화당을 선택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한 60대 40 정도로 이렇게 또 표는 갈렸습니다. 완벽한 그 중도적 전체를 확장을 해서 대통령 선거 이긴다는 것은 현대 정치 구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입당을 해서 그 정당의 외연을 넓히고 선거에서 이겨서 더 큰 국민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당만 정당 정치는 밖에서 보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초선 의원들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을 가지고서 이 개파다 저 개파다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사정은 민주당이랑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개파가 좀 뚜렷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당에 입당한 의원들을 그 최재형 원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모두 환영하고 또 우리 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대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모두 응원해주는 그래서 행사했을 때마다 같이 가서 힘을 모아주는데 이걸 이제 세를 모아서 50명이다 60명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당에 들어온 만큼 같이 검증도 하고 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 국회의원, 저희 초선 의원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팀 오브 라이벌스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까지 다 모아서 이후에 내각을 만들었던 그런 정신으로 이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후보들끼리도 경쟁하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 경쟁으로 정말 원팀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되살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데서 우리 의원들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 중도 확장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광주 전남 총괄을 맡았던 송기석 전 의원은 같이 입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지난 이제 6월 29일 날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 참여 선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 다 같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강경 보수 세력들의 말하자면 언어와 단어로 이제 점철된 정치 참여 선언문이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행보는 말하자면 이제 중도층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중도층을 확장하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행보 속에서 나온 메시지들 보면은 대구 밀란이라든지 120시간 근로시간제라든지 또 이제 뭐 이한열 열사를 부마항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설화에 많이 휩싸이게 되는데 결국은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였던 것이죠.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기석 의원이라든지 또 5.18 당시에 시민군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의 말하자면 참 지지를 하겠다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니까 지지를 전부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의 중도층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테두리, 그 틀 안에 결국은 갇혀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지지. 그다음에 처가와 부인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윤석열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산부 토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방어해내고 쏟아지는 여러 가지 검증 공세에 대한 방어벽이 필요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이고 애초에 중도층으로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것이지 실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광주 전남의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에서는 화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야권 대권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그 국민의힘 플랫폼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합당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쯤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당 협상 시한을 놓고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휴가는 예정대로 갈 것이고요. 제가 반문했던 것처럼 그럼 휴가 안 가면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슨 논리이며 그 양당 간의 합당은 국민들에게 안철수 대표께서 공언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정권 창출을 위한 야권 지지층의 공통된 바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진지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제1야당에 모이고 있고 축제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표를 살펴보시면 그와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의 지지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플러스 통합입니다.
그것만이 정권 교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불협화음이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안철수 대표 모습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시위 현장에서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 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합은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고 또 그 당의 일부 생각일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야권이 분열되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는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야권 통합의 어떤 의지를 분명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임박하면서 그 지지 기반 같은 문제 또 일종의 이제 협상의 힘겨루기 같은 거로 보여지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했는데 저게 어제 지난주에 우리 정진석 의원이 먼저 시작해서 안철수 대표도 같이 갔던 것이거든요. 이제 한 발 늦었죠, 사실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그래서 진정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부분이 꼭 있습니다. 또 그건 스스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바로 드루킹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건 뭐 당시의 여론지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를 MB 아바타로 여론 조작을 해서 침몰시킨 게 바로 이제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었고 이 부분을 같이 밝혀내기 위해서도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따로 서서 이미 지난주에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시작했고 거기에 모든 대권주자들이 가서 우리 당 의원들하고 합석했던 문제를 뒤늦게 혼자 서서 저렇게 하는 것이 조금 타이밍이라든가 전략에 조금 착오 아닌가 싶은데 진짜 플러스 통합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게 결국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직접 나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17년 대선의 구도를 다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좋은 구도는 3자 분할 구도 또는 이제 보수 분열 구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대 보수가 1대1보다는 3자 분할 구도나 뭐 다수가 이제 보수 진영이 저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하고 쪼개져 나오면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 이미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음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말하자면 힘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고 바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 발언으로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조금 전에 플러스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플러스 통합은 안철수 대표가 하실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신 지 한 10년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창당과 탈당을 했던 분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보세요. 창당했다가 탈당해서 또 입당하고 지금 또 국민의힘하고 하는 거 또 이게 합당 무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통합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나름의 이게 그냥 말 만들어내기지 이것이 뭐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고요. 아마 10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을까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원팀 협약식이 있긴 있었는데 그 후로도 이 주자 간의 갈등, 비난 이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심 송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굳히자 이걸 두고도 입장이 갈렸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충청의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제일 높으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충청의 사유여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도 의지도 실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를 지지하시는 것이겠지.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실력,
실적, 청렴함, 또 약속을 지키는지 이런 신뢰 이런 걸로 판단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88%라고 하는 그 산물이 뭐 어렵사리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중앙정치, 행정, 정당, 국회 다 합의를 한 안이란 말이죠. 그걸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 아닐까요? 언뜻 보면은 지도부가 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측근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본인은 조금 자중하더라도 이 캠프에서 이제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제 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경선의 흥행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본선을 생각하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짐도 하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제 뭐 그런 이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뭐 더 격화되는 싸움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나가다가도 아, 내가 그때 이 저 같이 협약식에 사인도 하고 손도 맞잡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좀 더 세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거둬들기도 하고 아마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요, 10월 10일 날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될 텐데 10월 10일까지는 계속해서 격화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들께 이제 뭐 피로감을 줄 수는 있어도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양해하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 각 후보와 각 캠프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안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소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해도 구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가면 이거보다 더한 것들 막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지고 논의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각 후보들에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금 88%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12%도 경기도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 단위에서는 88% 한번 해보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100%를 했는데 양쪽이 같이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소비 진작 효과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지자체장은 행정적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재량권이라는 게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 손톱만큼이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험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게 좀 새로운 색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정부의 방식과는 다르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쭉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아까 이심, 송심 이런 논란도 당내에서 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대선 정책기획 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가는 건 이미 확정된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게 되면 그 캠프에서 만든 공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일부 좀 제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의 공약을 만들기는 캠프 차원에서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중에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들께 약속하는 공약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본소득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은 저 송영길 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에 홍익표 정책위 의장 겸 이제 민주연구원장 계실 때 이제 검토가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당 지도부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이제 캠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논란을 촉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쟁이 더 가열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좀 합당한지 이 논의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고 그래서 좋은 공약을 만드는 그런 성과물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논쟁의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유불리도 유불리입니다만 사실 재정이 또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머지 12%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당초에 한 50% 정도 정말 어려운 절반 이하의 국민들만 하는 방안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70% 정도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워낙 당기니까 80% 갖고 또 특히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100% 88%라는 어중간한 수치를 인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편복지, 그 보편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100% 안에 대해서 이건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복지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분배 개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용돈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25만 원이나 30만 원만 주더라도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배 개선 효과도 없고 공동체 정신도 아니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상희 위원장 같은 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80%에서 88%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을 몇천억을 흘러냈습니다. 이게 당장 국방 예산이라는 게 오늘 내일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쏘일 돈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돈인데 이 돈을 몇천억을 뜯어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여당이 나라라는 게 뭡니까? 우선 국자라는 한자가 우리를 튼튼히 지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물어냈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 우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국민들이 뭘 절실히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가장 피눈물 나는 사연이 뭔지 아십니까? 47채 가장이 지금 4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5억 5천만 원짜리로 뛴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도 2억 5천만 원 만들어낼 방도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어떻게 제가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구할 거예요. 이런 피눈물 나는 하소연을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게 오히려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로서 해야 될 목 아닐까요? 최영대 의원님, 근데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국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가보면요. 현수막으로 그냥 막 88% 지원 이래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마치 정부가 무책임하게 포퓰리즘적 정책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국회에서 합의는 뭐고 지역구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현수막은 뭡니까? 그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전재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수막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는데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제가 예산 소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치열하게 따져봤습니다. 10조 원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50%라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전재수인 지역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서민들 돕자. 그게 공동체 정신이 아니냐. 어렵다고 똑같이 나눠 쓰는 게 어떻게 공동체 정신이냐. 이제 이걸 강조했던 것인데 결국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소수당이 지금 간신히 해내서 더한 게 1조 2조 소상공인 더 떼낸 겁니다. 그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영도 의원님이 뭐 개인적으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애초에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최대 상한선을 900만 원으로 정했다가 지금 이제 2천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야당이 그렇게 목소리 외쳐가지고 한 것이죠. 예. 근데 그 자랑할 만한 대목도 못 되는 최영도 의원님은 그러실 수는 있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역구 우리가 국회가 지역구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막 홍보를 하시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마치 여당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신다 말씀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연한 두 의원들께서는 지역구에
88%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현수막은 안 저는 걸신 현수막 거죠. 안 그렇습니다. 25만 원씩이라고 그러죠. 25만 원씩 다 그것도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영도 의원 나오셔서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볼까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 기본소득 이 논쟁이 좀 뜨거워지면서 좀 다루지 못했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시죠. KBS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말 심각한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